미국의 주택시장이 지난해 내 집을 사려는 바이어들이 할인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는 바이어 마켓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내 집을 사들인 바이어들의 62%나 셀러의 오리지널 가격에서 평균 8%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팬데믹 직후에 셀러 마켓에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바이어 마켓으로 완전 바뀐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바이어 마켓은 주택을 사려는 바이어들보다 팔려는 셀러들이 더 많아 바이어들이 유리한 조건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내 집을 샀던 바이어들의 62%나 셀러가 처음 내놓은 오리지널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할인받아 싸게 산 것으로 조사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바이어 62%가 싸게 산 할인율은 지난해 7.9%로 근래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이어들이 유리한 조건에서 할인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바이어 마켓으로 바뀐 배경은 지난해 말 현재 주택을 사려는 바이어들보다 팔려는 셀러들이 60만 명이나 더 많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바이어들과 셀러들의 차이가 60만 명이나 되는 것은 201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잠재적 바이어들은 모기지 이자율이 생각보다 덜 하락해 지난해 6%대에 머물러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도 둔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 집을 팔려는 셀러들이 사려는 바이어들보다 훨씬 많다 보니 바이어들이 할인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대로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어들은 오리지널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싸게 할인해 줄 것을 요구해 8% 정도 싼 가격에 주택을 매입한 걸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또는 셀러들이 바이어를 찾지 못해 판매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리스팅 프라이스를 도중에 내리는 상황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 전문인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은 이와 함께 클로징 비용이나 모기지 이자율 또는 포인트를 납부할 현금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선 팬데믹 시절인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지금과는 정반대로 왕성한 셀러스 마켓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현재의 절반인 3%대의 낮은 모기지 이자율로 바이어들이 대거 몰렸고 하나의 주택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셀러스 마켓에서는 바이어들이 낙찰받기 위해 할인이 아닌 웃돈을 넣고 셀러에게 어떠한 조건도 묻지 않은 채 상당한 눈치 게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택시장에서 바이어와 셀러들의 균형이 너무 맞지 않으면 전반적인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아직도 기존 주택의 절반 정도는 5% 이하의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현재 프레디맥의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6.1%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자율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사는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기 어려워 주택 거래를 주저하게 되고 미국의 주택시장은 해빙이 늦어지게 됩니다. 미국이 국내선 여객기 탑승 시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추가 신분 확인 비용으로 $45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TSA는 항공기 탑승객이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을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탑승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45를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30분 정도 걸리는 추가 신분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가 국내선 항공기 탑승에서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45의 비용을 내고 추가 신분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방안을 2월 1일자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공항 검색을 전담하고 있는 TSA 연방교통안전청은 당초 예고대로 2월 1일부터 국내선 탑승객들이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과 같은 첨단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45의 비용을 낸 후 추가 신분 확인 절차를 밟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주정부가 발행한 첨단 운전면허증인 리얼 아이디나 국무부가 발급한 미국 여권, 미국 여권 카드와 같은 인정받는 첨단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국내선 탑승객들은 2월 1일부터 두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첫째, 리얼 아이디나 여권 등 첨단 신분증이 없더라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지는 않지만 컨펌 아이디라는 플랜에 따라 추가 신분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둘째, 탑승을 원하면 먼저 $45를 온라인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이나 공항 도착 후 검색대 이르기 전에 온라인으로 $45를 납부해야 합니다.
tsa.gov/confirmid에 접속하면 체크 계좌번호나 데빗 또는 신용카드, 페이팔과 벤모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납부 영수증을 받아 보안 검색대에서 TSA 관리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컨펌 ID 플랜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본인의 신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컨펌 ID 절차를 모두 마치는데 대략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TSA는 밝혔습니다. 리얼 ID 또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컨펌 ID 절차를 밟는데 지체될 경우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TSA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TSA는 그러나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 가운데 평균 94%는 리얼 ID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있어 이번 컨펌 ID 플랜 시행으로 큰 혼잡이나 지연 사태는 없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리얼 ID 첨단 운전면허증으로 바꾸지 않은 거주민들은 거주지역 DMB에 예약을 한 후에 직접 방문해 리얼 ID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을 지불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할인된 처방약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트럼프 RX를 직접 홍보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의약품 유통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며 제약사들과 가격이나 협상이 확대될수록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홍보에 나선 트럼프 RX는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의 약값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행정부 정책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물가, 특히 의료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민생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처방약 수십 종이 오늘 밤부터 모든 소비자에게 새로운 웹사이트를 통해 극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RX는 정부가 직접 약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은 아니며 주요 제약사들과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춘 처방약 정보를 한데 모아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대형 제약사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를 압박카드로 사용해왔습니다. 제약사들이 약값을 인하하고 미국 내 제조시설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면 행정부는 관세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큰 제약사 17곳 중 16곳이 이미 합의에 참여했다며 앞으로 미국 시장에 출시되는 신약들은 모두 최혜국 대우, 즉 MFN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FN 가격이란 제약사가 미국의 선진국에 적용하는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약값을 부담해왔고 그 결과 미국이 전 세계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사실상 떠나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RX를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먼저 인터넷에서 트럼프 RX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트럼프 RX 공식 웹사이트는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보험 정보 입력 없이도 약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창에 자신이 처방받은 약 이름이나 성분명을 입력하면 해당 약이 할인 대상인지 여부와 함께 가격이 낮아진 옵션들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트럼프 RX 사이트에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RX 사이트는 약값 정보를 비교해 보여주고 할인된 가격이 적용되는 제약사나 약국의 웹페이지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는 안내에 따라 해당 온라인 약국으로 이동해 약을 주문하거나 쿠폰을 내려받아 오프라인 약국에서 제시하면 됩니다. 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보험 가격과 트럼프 RX를 통해 제시되는 현금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처방약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합의에 참여한 제약사의 주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로 운영되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무직처럼 일반직 연방 공무원들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최종 규정을 확정해 최대 5만 명까지 쉬운 해고 위기에 빠질 것이란 미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정무직 4천 명에 대해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데 이를 일반직 연방 공무원들에게도 확대한 걸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공무원들의 무더기 해고 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관리국 OPM은 정무직처럼 일반직 커리어 연방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손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개정한 최종 규정을 5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결정하는 대로 시행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새 규정은 일반직 연방 공무원들도 노조의 여러 보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자체적인 평가와 판단에 따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정무직 4천 명을 아무 때나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을 일반직 연방 공무원들로 확대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고위직 일반 공무원들도 최대 5만 명이나 손쉽게 해고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를 시작하며 연방 공무원 감축을 주요 정책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일반 연방 공무원들도 정무직과 마찬가지로 쉽게 임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계기로 연방 공무원 대규모 감축에 다시 시동을 걸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한 해 연방 공무원 230만 명 중에 35만 2천 명을 감원했습니다. 35만 2천 명을 감원하며 무더기로 집단 해고하거나 개별 해고했고 상당수는 퇴직금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조기 명예퇴직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연방 공무원 230만 명의 절반인 100만 명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였으나 35만 감원에 그쳤기 때문에 2년 차인 2026년에도 무더기 해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미 연방교육부를 폐지하는 등 부처 감축을 발표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가 머지않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간선거의 해인 정치 환경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는 해에 공직사회의 반발과 불안을 다시 촉발시키고 고용 냉각이 심각해지는 미국 경제 상황에서 어느 업종보다 많이 연방 공무원들을 감원하면 스스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무더기 해고를 연기하거나 속도 조절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새해 1월 한 달 동안 10만 8,500명이 해고된 반면 신규 채용은 5,300명에 그쳐 2009년 대불경기 이래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1월의 해고는 대불경기 이래 최고치이고 채용은 역시 대불경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해 그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no fire, no hire, 즉 해고도 채용도 없다는 현상도 끝나고 이제는 채용 없는 해고 눈폭풍으로 2026년 새해를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 첫 달인 1월 중에 발표된 해고자들은 10만 8,435명으로 챌린저 그레이가 발표했습니다. 1월에 해고 10만 8,435명은 전달보다는 205%, 전년보다는 118%나 급증한 겁니다. 1월의 해고 수준은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의 붕괴로 초래된 2009년 대불경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반면에 새해 1월 중에 신규 채용한 인원은 고작 5,306명에 그쳤습니다. 1월의 신규 채용도 2009년 대불경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최고치의 해고와 최저치의 채용으로 2026년 1월의 미국 고용 상황은 2009년 대불경기 이래 최악으로 악화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새해 1월 중 발표된 해고를 보면 아마존과 UPS가 주도했습니다. UPS는 아마존 배달을 중단하면서 한꺼번에 3만 명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곧바로 16,000명의 해고를 공표했습니다. 1월 중 업종별 해고를 보면 수송업종에서 UPS를 위시해 3만 1,250명을 감원했습니다. 테크 업종에서는 아마존 16,000명을 비롯해
22,300명을 해고했습니다. 1월에 해고에서 새로 주목받은 업종은 일자리에서는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헬스케어로 17,100명이나 해고했습니다. 병원을 포함하는 헬스케어 업종에서의 1월 해고 17,100명은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인 2020년 4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병원 등 헬스케어 업체들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환급 축소 등으로 경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감원에 나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화 여파로 신규 채용이 극히 부진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고 태풍과 채용 냉각에서 갓대학을 졸업한 젊은 층이 특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극심한 취업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적색 경보가 켜져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새해 1월 민간업계 고용이 22,000개에 그쳐 고용 냉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고용까지 포함하는 연방노동통계국의 1월 고용지표는 당초 이번 금요일 발표될 예정이었다가 연방 셧다운 여파로 수요일간 늦어진 11일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민간업계 고용이 새해 1월에도 더욱 얼어붙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민간업계 고용을 집계하고 있는 ADP가 4일 발표한 1월 민간업계 고용은 22,000개를 창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정된 12월의 37,000개보다 더 악화된 것이고 경제분석가들의 45,000개 예측보다는 절반에 그친 것입니다. 미국의 민간업계에서는 로우 파이어, 로우 하이어, 즉 해고나 채용이 모두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업계 고용에다가 정부 고용을 합한 연방정부의 1월 고용지표는 당초 6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사나흘 벌어진 부분 폐쇄 여파로 마무리 작업이 중지돼 일단 연기됐습니다. 새해 첫 달인 1월에 민간업계 고용에서는 생산 분야가 더 악화된 반면 서비스 분야는 업종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은 8,000명을 줄이는 반면 건설업에서 9,000명을 늘려 이를 합하면 1,000명을 증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선 합계로 2만 1,000명을 늘렸습니다.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헬스케어와 교육에서 7만 4,000명을 늘려 가장 양호했습니다. 재정활동에서도 14,000명을 증원했고 교육수송과 레저 호텔 식당에서는 각각 4,000명씩 늘렸습니다. 반면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선 5만 7,000명이나 대폭 감원했습니다.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는 13,000명을 줄였습니다. 정보 업종에서도 5,000명을 감소시켰습니다. 미국의 민간업계 고용은 이미 지난해에도 급속 냉각됐는데 폭설과 한파에 직격탄을 맞은 듯 새해 1월에는 더욱 얼어붙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5년 한 해 미국의 민간업계에서는 일자리를 39만 8천 개 늘리는 데 그쳐 2024년에 77만 1,000개 증가보다 거의 반토막 났던 것으로 ADP는 집계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확산과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과자와 음료 같은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자 요식업계와 식품업계는 가격 경쟁과 제품 전략에 나섰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식음료 기업인 펩시코는 대표 과자 제품의 가격을 내리겠다고 밝히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글로벌 식음료 업계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자와 탄산음료 같은 대표적인 가공식품의 소비가 예전 같지 않자 기업들이 가격 정책과 제품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비만 치료제 확산과 경제 불황, 그리고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음료 기업 펩시코는 최근 감자칩 브랜드 레이즈를 비롯해 도리토스, 치토스 등의 가격을 최대 15%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슈퍼볼처럼 스낵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나온 결정이지만 단순한 할인 이벤트라기보다는 소비 위축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펩시코 측은 가격 인하의 이유로 어포더빌리티, 즉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을 언급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소비자들이 과자 구매를 망설이고 있고 실제로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이 기업에 대거 접수됐다는 겁니다. 회사는 포장 크기나 성분은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원가 상승을 이유로 내용물은 줄이고 가격은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반복되어 왔던 만큼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특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원재료 값이 아직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가격을 내릴 수 있다면 그동안은 왜 하지 않았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여력이 있었음에도 가격 인상을 이어온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언론들은 최근 몇 년간 스낵과 가공식품 판매가 둔화하거나 일부 품목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이 강한 제품일수록 소비자 이탈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외식과 간식 소비를 줄이고 집밥 비중을 늘리는 가정이 많아졌고, 여기에 위고비 오젬픽 같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확산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욕 자체를 억제하는 약을 사용하는 인구가 늘면서 과자와 탄산음료처럼 고열량 간식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변화는 요식업계와 식품업계 전반에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식업계는 메뉴를 소형화하거나 칼로리와 성분을 강조한 제품을 늘리고 있고, 대형 식음료 기업들은 가격 인하, 성분 개선, 건강 컨셉트 제품 확대 같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가 더 확산될 경우 저당, 저칼로리 제품 개발이나 식습관 변화에 맞춘 근본적인 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지난해에는 평균 6% 인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 조지아, 뉴저지 등 11개 주는 계속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보험료는 팬데믹 이래 매년 급등해오다가 2025년에 내림세로 반전돼 전국 평균 6%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292달러에서 2025년에는 2,144달러로 평균 6% 내렸습니다. 팬데믹 직후인 2021년 1,507달러, 2022년 1,571달러, 2023년 1,953달러, 2024년 2,292달러로 매년 급등해 오다가 2025년에는 수년 만에 처음 인하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39개 주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가 지난해 인하됐으나 11개 주는 계속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도 워싱턴 DC의 자동차 보험료는 4,017달러로 전년보다 618달러, 18%나 인상됐습니다. 버지니아는 2,301달러로 전년보다 3% 올랐습니다. 뉴저지에선 자동차 보험료가 2,983달러로 전년보다 20%나 급등했습니다. 미시건에선 3,073달러로 12% 올랐습니다. 반면 메릴랜드에선 3,601달러로 여전히 비싼 편이지만 전년보다는 9% 내렸습니다. 뉴욕에서도 3,019달러로 높은 편이지만 전년보다는 13% 인하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보험료는 2,309달러로 전년보다 8% 내렸습니다. 텍사스는 2,470달러로 전년보다 8% 인하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지난해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은 와이오밍주로 30%나 급락해 1,052달러로 내려갔습니다. 이어 아이오와주에선 25% 내려 1,24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칸소에서도 23% 인하돼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1,779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뉴저지로 20%나 인상됐고 워싱턴 DC는 18% 올라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거의 유일하게 4,000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 메릴랜드는 자동차 보험료는 비싼 데 비해 자동차 재산세가 싼 반면 버지니아는 보험료는 싸지만 자동차세가 비싸 엇비슷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가 2년 반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임합니다. 임기 동안 주내 영사 서비스 확대, 한인 사회와의 협력 강화, 봉사활동, 소통, 차세대 육성 등을 주요 성과로 남기고 임기를 종료합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지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폭설이 내려 재반 환경이 매우 어려운데 모두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쉬운 인사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워싱턴 총영사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총영사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동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계중 워싱턴 총영사가 2년 반의 임기를 마치고 한국 외교부 본부로 귀임합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떠나는 총영사는 한인 사회들의 협력, 차세대 육성, 소통 등을 강조하며 임기를 마쳤습니다. 총영사는 인터뷰에서 국가기념일 행사는 한인 단체들이 주도해야 한다. 관은 이를 지원할 뿐이라며 3.1절 같은 대표적인 행사에 대해 4개 한인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여러 단체가 참여하도록 조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에는 단체가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총영사는 단체가 많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가 큰일이 있을 때 힘을 합치면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록된 한인단체만 100개가 넘지만 각 단체가 꾸준히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차세대와 청소년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총영사는 차세대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청소년 활동이 점점 늘어나도록 한인사회가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기중 총영사는 한인사회와의 소통에도 신경을 써오며 법률 홍보의 중요성도 잊지 않아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을 잘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한인사회와 단체를 보호할 수 있으며 법률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 워싱턴 DC 일원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연초부터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고 한인 고용주가 I-9 양식을 정확히 갖추도록 안내해 합법적 고용을 유지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지속적인 이민 정책 강화에도 한인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순회 영사와 서비스 확대도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토요일 순회 영사를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회차를 22회로 늘려 이용도를 높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많은 성원에 힘입어 연간 스케줄을 사전에 제공해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총영사는 봉사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길은 봉사라며 여러 봉사단체 참여를 통해 한인사회의 존재감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에 재작년 메릴랜드 전미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고개를 굽고 축구 심판을 맡는 등 즐거운 경험을 했다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소개했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조기중 총영사는 이곳에 계신 분들의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